안녕하세요. 아들 덕에 어깨 쭉 펴고 사는 60대 아빠 박천호라고 합니다. 예전엔 부모 잘 만나 호강한다고들 했죠. 하지만 전 이젠 말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식 잘 만나 호강한다고요. 아마 절 팔불출 부모라 꾸짖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도 제 아들이 어떤 녀석인지 들으신다면 아마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하실 겁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이렇게까지 제게 자식 자랑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 한국 사회가 참 격동의 시기였던 때 태어났습니다. 집에 자식이라곤 저하고 남동생 둘뿐이었죠. 하지만 한량 중에 한량이었던 제 아버진 당신 자식들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여보, 집에 쌀 떨어진 지가 언젠데 얼마 남지도 않은 보리쌀마저 다 가져가면 어떡해요. 애들 다 굶겨 죽이려고 그래요? 이건 놔. 남편이 밖에서 큰일 좀 해보겠다는데 어딜 옆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야. 기다려봐. 내가 이번 판에선 이 보리쌀을 틀림없이 황소 한 마리로 바꿔올 테니까. 술과 노름을 좋아하셨던 아버진 집에 돈 될 만한 건 죄다 가져가 투전판에 던지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아무리 품을 팔고 밤새 삭바느질을 해도 당장 오늘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였죠. 그 와중에 양반 중 양반이었던 저희 할머니는 매일 며느리 수발을 받으며 저희 어머니를 종부리듯 부려먹으셨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만 네가 우리 아들 그렇게 닥달하니 될 일도 다 그르치겠다. 얼른 가서 새수물이나 좀 떠오거라. 네가 시애미 날 굶겨 죽일 작정으로 밥 한 그릇 내오지 않으니 내가 직접 나가봐야겠다. 어머님, 그게 아니고 집안에 식량이 뚝 떨어진 지 오래예요. 어쩌다 보리쌀이라도 생기면 애들 아빠랑 어머님 식사부터 챙겨드리느라 저와 애들은 보리개떡이나 강냉이죽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시끄러워. 네 입에서 변명이 줄줄 나오니 듣기가 아주 거북하다. 너처럼 굴다간 남편 복도 자식 복도 다 끊어먹어. 이렇게 어머님은 고된 시집살이와 한심한 남편 때문에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가세는 점점 기울었고 전 국민학교만 겨우 마친 채 돈을 벌러 나가야 했습니다. 전 14살 무렵부터 구두 닦기,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한 번은 15살 때쯤이었을까요? 그날도 역전에서 오가는 행인들 구두를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 길가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데 누군가 제 앞으로 척하고 발을 내밀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건 제 국민학교 동창 녀석의 발이었죠. 야, 너 한동안 안 보이더니 여기서 구두나 닦고 있었냐? 내가 100원 줄 테니까 어디 내 구두 좀 닦아봐. 싫어. 네가 1,000원을 준다고 해도 네 구두는 안 닦아. 그러니까 방해 말고 갈 길 가. 뭐? 싫다고? 어디 건방지게 구두 닦기가 손님 구두 가려받아.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그 녀석은 그러더니 제가 재수없다며 제 어깨를 힘껏 밀어버렸고 전 그만 흙탕물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야, 거지면 거지답게 굴어. 너희 아버지 투전판에서 한 푼만 꺼달라고 동냥하고 다닌다더라. 학교도 못 다니고 하도 불쌍해 보여서 적선해 주려고 했더니 분수도 모르고 나대. 동창 녀석은 굴러다니던 제 구두통을 힘껏 걷어차더니 그대로 갈 길을 가버리더라고요. 전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창피해서 집에도 못 가고 그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어요. 제가 해가 다 져서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역전까지 절 찾으러 나오셨더군요. 천호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옷은 또 왜 이러고? 뭐 누구한테 강도라도 당한 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전 어머니 얼굴을 보고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닌 그런 제 손을 이끌고 시장통에 있는 국밥집에 데려가셨어요. 그리고는 장터국밥 한 그릇을 시키셨습니다. 저 사장님, 전 아까 점심을 너무 많이 먹고 와서 그런데
저희 아들 국밥 한 그릇만 말아주시겠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닌 행여 집에 먹을 게 있어도 할머니와 저희 형제에게 다 양보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어머닌 제 수저에 깍두기며 밑반찬을 올려주시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호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못 배웠다고 무시해도 절대 기죽지 말어. 배움이라는 게 어디 학교에만 있겠니? 네가 앞으로 어딜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전 그날 어머님의 말씀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비록 어머닌 제가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환갑도 되지 않은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겠어요? 언젠가 제가 뱃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달리 도망갈 곳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같은 선원들에게 무지하게 괴롭힘을 당하던 때가 있었답니다. 야, 이 무식한 놈아. 너 뭐 믿고 그렇게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다녀? 너 진짜 상어 밥이라도 되고 싶은 거야? 이러지 마세요. 같은 벤이라는 놈들끼리 누가 더 잘나는지 따질 일 있소? 그 시간에 그물이라도 하나 더 손질하시죠. 이러고 있다 선장님 아시면 노발대발 하실 텐데. 선원들은 아무리 괴롭혀도 기죽지 않는 절 별종 취급하며 제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전 몇 날 며칠 동안 배에서 조업하다가 육지로 들어오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다음 배가 출항하기 전까지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곤 했습니다. 그런절 세상으로 나오게 해준 게 바로 저희 아내예요. 선자야, 여기 얼음 떨어졌다. 얼른 얼음 채워. 네, 지금 가요. 아내는 항구 근처 수산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20대 중반 한창 좋을 나이에 아내 손에 늘 생선 냄새가 배어 있었죠. 주변 상인들은 그런 아내에게 중매를 서주고 싶어 안달이었고요. 선자 나이가 벌써 25살이라면서 왜 아직 시집을 안 가? 좋은 신랑 만날 지금처럼 고생을 안 하지. 에이, 먹고 사느라 바빠서 결혼을 꿈도 못 꿔요. 여자도 돈이 있어야 시집을 가죠. 아낸 그때마다 적당히 웃으며 말을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아내도 저처럼 힘없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 힘들게 사는 중이었습니다. 전 그런 아내가 짠해 보이기도 했고 어떤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놈을 아내가 좋아할 리 없다는 생각에 늘 전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고요. 그러다 우연히 시장 근처 국밥집에서 밥을 먹다 역시나 혼자 밥을 먹으러 온 아내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뜻밖의 아내는 먼저 아는 척을 하며 살갑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 옆집 선장님 배 타시는 분이죠? 혼자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네, 선자 씨도 혼자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혼자 저녁 먹기도 적적한데. 전 그렇게 우연히 아내와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우연히 마주쳐 여러 번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천호 씨 혹시 영화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옆에서 영화도 한 번 못 본 촌뜨기라고 하도 놀리는 거 있죠? 저도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선자지 괜찮으면 같이 보러 가시죠. 어머, 좋아요. 영화 구경이라니 천호 씨 덕분에 좋은 구경 다 하겠네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전 난생 처음으로 멋을 잔뜩 부리고 아내와 영화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서로 마음이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아내와 전 서로의 아픈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가난의 고통, 주변의 멸시, 이루지 못해 못내 서러웠던 꿈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지친 마음을 다독였답니다. 아내와 만난 지 1년쯤 되던 어느 날 밤, 전 진심을 다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남들보다 조금 배고프게 살더라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자. 선자 너와 함께라면 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살자. 너와 내가 함께라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아내는 서툰 저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단칸방 하나를 구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어김없이 비가 새고 추위와 더위가 온전히 느껴지는 낡은 집이었지만 다시 생각해도 그 집에 살던 때만큼 행복하던 적이 없었네요. 그렇게 살다 건강한 아들도 낳았고요. 아이를 낳고 난 후 저희 부부는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연탄 뗄 돈이 없어 세 식구가 부둥켜 안고 자야 했던 그 밤마저 참 행복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불행이 슬며시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자야, 집에 있냐? 오빠야, 네 오빠라고. 집에 있으면 문 좀 열어봐. 아내와 밥을 먹고 쉬고 있던 어느 저녁에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아내와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아, 자네가 내 동생이랑 살림 차린 녀석이구만. 나 선자 오빠일세. 선자한테 말은 전해 들었지? 선자 오빠시라고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전 깜짝 놀라 형님을 급히 안으로 모셨습니다. 방 안에서 절 기다리던 아내도 형님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예상과 달리 아내는 형님을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우리 집 형편 보면 알겠지? 나한테 아무리 졸라봐야 10원짜리 한 장 안 나오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수소문해서 찾아왔겠냐? 넌 둘밖에 없는 남매 사이 진짜 매정하다. 매제한테 말도 안 했지? 매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내가 요즘 사정이 너무 급해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오빠, 진짜 왜 그래?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대강 눈치로 상황을 살펴보니 형님이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아내가 저에게 말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형님, 저도 마음 같아선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단칸방에 새들어 사는 형편이에요. 돈을 빌려드리고 싶어도 가진 돈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없나? 젊은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돈도 안 모으고 뭐 했어? 정 그러면 보증이라도 서주게. 요즘 아파트 건설이 붐인 거 알지? 이럴 때 건설업에 투자해야 한다니까. 죄송합니다, 형님. 전 보증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돈이 없어요. 그때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은행 거래도 잘 모르는 저와 아는 재차 죄송하다 거절하며 형님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날마다 저희 집과 직장에 찾아오며 절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가 사이가 멀어진 건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형님, 일하는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제가 사채라도 쓴 줄 알고 수군거려요. 제가 보증이 뭔지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네가 자세히 알 것도 없다니까. 그냥 내가 주는 서류에 사인만 해. 그럼 간단히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나? 이렇게 절 괴롭히는 건 형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방에 사시던 장인 장모님께서도 수시로 연락이 와 절 괴롭게 했어요. 박서방, 선자가 자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자네한테 너무 서운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네. 아니 우리 큰아들이 설마 여동생네 돈을 떼먹겠어? 그거 서명 몇 번 하면 끝이라는데 가족끼리 정말 이럴 건가? 아내도 최선을 다해 막아줬지만 처가 식구들의 요구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전 결국 그게 뭔지도 모르고 형님이 가져오신 종이 몇 장에 사인을 해주었어요. 제가 보증을 서자마자 매일같이 절 괴롭히던 형님도 발길이 뜸해지셨고 그땐 이럴 거면 진작 해줄 걸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절 기다리고 있던 건 눈덩이만큼 불어난 빚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날마다 저에게 독촉장을 보내왔고 급기야 작은 단칸방에 압류딱지가 붙기 직전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은행으로 달려가 울며 불며 사정했습니다. 저기요, 은행원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 아내 오빠분이 금방 갚을 거라고 해서 사인 몇 개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제가 다 갚으라고요? 선생님, 그렇게 신중하게 연대보증을 섰어야죠. 대출금은 현재 연체 상태고 법적으로 보증인에게 변제 책임이 넘어가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상환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경매 절차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은행에선 아무리 말해봐야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처가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처가 식구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정말 경악스럽기만 했습니다. 자네 정말 가족끼리 왜 이러나?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빚도 좀 질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빚쟁이처럼 굴 거면 애초에 보증을 서주질 말든가. 장모님,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증 안 서주면 가족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장모님이시잖아요. 저 지금 전 재산 다 날리게 생겼다고요. 그게 어떤 돈인 줄 아세요? 저 목숨 걸고 원양어선까지 타고 번 돈이에요. 집사람도 수산시장에서 생선 내장 손질해 가면서 힘들게 번 돈이라고요. 아이고, 아이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이 어디 있어? 다들 고생하면서 버는 거지.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보게. 우리 아들도 다 생각이 있겠지. 그때 제가 느낀 막막함은 맨몸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그리고 저희 아들 그때 겨우 9살이었거든요. 전 그때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생전 말싸움 한 번 한 적이 없던 아내와도 날마다 큰 싸움을 했습니다. 당신 오빠 어디 있는 줄 알지? 내가 그 돈 전부 달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제발 형님 어디 계신지만 알려줘. 우리 이러다 전 재산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여보,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오빠가 어디 있는 줄 몰라. 이제 친정 부모님도 내 전화를 안 받으셔. 정말 미안해. 나도 죽을 힘을 다해 오빠를 찾아보고 있어. 그놈의 미안하다는 소리 좀 그만해. 미안하다고만 하면 끝이야? 앞으로 우리 앤 무슨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낼 건데 내가 내 자식만큼은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걸 한순간에 날려. 사실 아내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화내지 않으면 속이 뻥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저희는 결국 형님을 찾지 못했고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 알량한 집 보증금마저 은행에 압류당하고 말았습니다. 38년간 꿈꿔왔던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흰 주변 상인들에게 어렵사리 부탁을 드려 다시 사글세 방을 구했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학고방이었죠. 그때 다음해면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야 했던 저희 아들은 다 무너져가는 집이 창피하다고 매일같이 울었죠. 그런 아들을 보며 저도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돼? 어차피 모든 재산 다 뺏긴 거 형님한테 독촉은 안 할게. 그냥 형님이 잘 살아계셨는지만 알고 싶어. 미안해. 나 진짜로 몰라, 여보. 나도 정말 알고 싶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무슨 수가 있어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쯤 되자 전 아내 역시 처가 식구들과 한통속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아무리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빌어도 분노와 실망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만 부득부득 깔며 지내던 중 지인이 형님을 부산에서 봤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전 그 즉시 형님이 계시다는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산으로 가면서도 형님이 저처럼 괴로워하고 있겠지, 밥도 못 드시고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부산에서 만난 형님은 너무나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형님은 특히 절 보고도 크게 놀라지도 않고 마냥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어떻게 알고 왔어? 정말 자네도 집요하네 그래. 나 털어봐도 가진 돈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라고. 그러게 누가 보증을 함부로 서주랬나? 자네 국졸이라고 했지? 그러게 학교에서 배운 게 없으면 이래서 안 된다니까. 전 형님 말을 듣고 더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앞에 있던 테이블을 내려쳤습니다. 제가 눈에 핏대가 선 채로 살벌한 기세로 노려보니 형님은 그제야 변명을 하더라고요. 자네 진정 좀 하게.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 내가 앞으로 차차 갚을 테니까 당분간만 고생해. 그럼 난 바빠서 이만. 형님은 그대로 줄행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형님을 찾아 부산까지 내려간 소득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힘없이 집으로 들어오니 아내가 동네 입구에서 나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터덜터덜 걸어오는 절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이렇게 빌게. 용서가 안 되겠지만 나라도 이렇게 사과할게. 미안해, 여보. 늘 미안하다는 말뿐이라서 미안해. 오빠가 빌린 돈은 내가 갚을게. 전 그런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죠. 선자야, 우리 이혼하자. 나 더는 네 얼굴 보면서 못 살겠어. 너희 김씨 집안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나랑 갈라서 주라. 나 미안하단 소리는 안 한다. 야, 여보, 제발,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난 이제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러니 그만하자. 전 그렇게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아내를 뒤로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10살이었네요. 마음 같아선 아들도 함께 데려오고 싶었지만 아이가 아직 어려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아이마저 없으면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전 그렇게 결혼 12년 만에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완전히 갈라서던 날 아들이 제 옷소매를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또 배 타러 가는 거야? 지금 가면 언제 오는데? 근데 엄만 왜 맨날 울어? 박명우, 씩씩한 우리 아들, 아빠 말 잘 들어? 이제 엄마를 지킬 사람은 우리 아들이야. 엄마 말씀 잘 듣고 씩씩하게 잘 클 수 있지? 이 아빠는 이제 한 발짝 뒤에서 우리 아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잠시 떨어져 지내도 너무 걱정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언제든 전화하고. 그렇게 아내와 갈라선 이후에도 전 두 사람의 생활비와 아들의 학비를 계속 보내주었어요. 제 아들에겐 못 배운 서름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와 아예 연을 끊고 살지도 못했습니다. 아들 입학식이나 졸업식, 그리고 가끔 생일날엔 같이 모여 밥을 먹기도 했으니까요. 여보, 잘 지내지?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야? 날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 당신 걱정이나 해. 맨날 명우밥만 챙겨주지 말고 당신도 좀 든든하게 먹고. 그럼 나 간다. 명우야, 아빠 간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아유, 아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루라도 자고 가시지. 알겠어요. 다음 달 아빠 생신날도 또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때는 꼭 하루라도 주무시고 가세요.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훌쩍 자라자 은근히 아내와 재결합을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아내가 저만 두고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요. 아들이 대학에 갔을 무렵엔 저와 소주 한 잔을 하자더니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아빠, 제가 아빠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제 그만 엄마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지고지순하게 아버지만 바라보고 계신지 아시잖아요. 됐어, 임마. 너네 애비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이 알아서 해. 아빠,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저도 이제 제 의견을 당당히 말할 때가 됐다고요. 어느새 훌쩍 자란 아들은 이젠 어른의 눈으로 절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자 솔직히 저도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그 당시 제가 더는 몸쓰는 일은 적고 수산시장에서 장사하려고 자리를 보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젊었을 적부터 수산시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니 그때 정말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 무렵엔 아들 없이도 저희들이 종종 만나 일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곤 했죠. 당신 그 옷은 뭐야? 시장 오면서 무슨 원피스를 입었어? 젊은 아가씨도 아니고. 아유, 나도 입기 싫었는데 명우가 하도 입고 나가라고 난리여서 억지로 입은 거네요. 그러는 당신은 무슨 날도 아닌데
넥타이까지 했대. 아, 이것도 명호가 선물해줬지 뭐. 중요한 날 꼭 하고 다니라고. 가만 보니까 이 녀석이 또 장난을 친 모양이네. 아들은 재결합 프로젝트라나 뭐라나 그런 이름까지 붙여서 저희들을 재결합시키려고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갑자기 레스토랑 이용권이 당첨됐다고 저희만 불러내질 않나. 젊어서 아내와 둘이 찍은 사진을 어떻게 찾아다가 메시지로 계속 보내오질 않나. 가끔은 장난 그만하라고 혼을 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아들 덕분에 아내와 예전 얘기도 참 많이 나눴네요. 당신 기억나? 우리 명우 태어났을 때 그때 당신이 갓 태어난 우리 아들보다 더 크게 울었잖아. 아이, 창피하게 왜 그때 얘기를 꺼내고 그래. 그때 좋아서 그랬지, 좋아서. 사랑하는 여자랑 처달 낳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 그때가 진짜 좋긴 했지. 아이, 그때 당신 나한테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고 했잖아. 아내와 옛날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 시절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늙어버린 건지 세월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벌써 환갑도 더 지났을 나이였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을 기억하는 건 아들이 보내준 사진뿐이었죠. 그렇게 아들 덕분에 간혹 웃기만 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그 무렵 국민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간간히 동창 모임이 있기도 했는데 제가 이혼도 했고 또 여러 사정이 있다 보니 몇 번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뭐 어차피 동창 모임이라고 나가봐야 맨날 술이나 먹고 각자 와이프 험담이나 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 몇 녀석만 제 근황을 알고 있고 대부분의 동창들은 제가 이혼을 했다더라 하는 소문만 들은 상태였죠. 이야, 이게 누구야? 박천호 아니야? 난 네 녀석이 벌써 황천길 간 줄 알았다. 하도 소식이 없어서. 넌 그 말도 여전하구나. 그동안 사는 게 바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냐. 별 소식 없으면 그저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해라. 오랜만에 만난 동창 녀석들은 다들 백발이 성성해선 말투는 여전히 어릴 적 장난기 많은 말투 그대로였습니다. 동창 중엔 자식들 결혼을 일찍 시켜서 벌써 손주를 본 녀석도 있었고 대부분은 저처럼 이제 자식 혼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사적으로 왕래가 뜸해도 동창들 아들, 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참석하곤 했어요. 서로 청첩장도 꼭 주는 편이었고요. 저도 그 무렵 제 아들 결혼을 앞두고 있어 청첩장을 몇 개 들고 갔습니다. 우리 아들 명우가 드디어 결혼한다네. 이제 홍기가 꽉 차서 언제 장가 가나 했더니만 그래도 결혼을 하긴 하는 모양이야. 이야, 축하한다 천호야. 우리가 사실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냐? 너 이혼한 것도 너랑 붙어 다니는 몇 녀석만 알고 우리한테 왜 말도 안 했어? 그게 뭐 좋은 얘기라고 떠벌리고 다니겠어?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것도 오래전 얘기야. 우리 나이가 내일 모레 70인데 인생 살면서 그런 일 하나쯤 없겠어. 동창들은 벌써 30년 가까이 지난 이혼 얘기까지 꺼내며 제게 서운하다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제 아들 결혼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평소에도 은근히 절 깔보던 녀석이 아주 기분 나쁜 말투로 슬슬 장난을 치더라고요. 천하의 박천호 아들이 결혼한다고? 이야, 그거 진짜 축하할 일이네. 하긴 예전 생각하면 천호 이 자식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잖아. 국졸. 근데 아들 장가까지 보내고 아주 출세했다 너. 이 녀석이 제 학교 얘기를 꺼내자 은근슬쩍 몇 녀석도 같이 동조를 하더라고요. 맞다. 천호 국졸이지? 요즘 세상에 국졸이 다 있네. 너 검정고시라도 보지 그랬냐? 어떻게 보면 천호가 제일 희귀한 녀석이네. 여기 아무리 못해도 고등학교는 다들 졸업했잖아. 고등학교가 뭐야? 거의 다 대졸자들이지. 여기 고졸이 놈도 손 들어봐. 아이 겉봐 새 놈밖에 없네. 다들 대졸이잖아. 그지? 전 그 순간 온 얼굴이 다 새빨개졌습니다. 제가 어쩔 줄을 모르고 불그락 푸르락 하자
친한 친구 녀석이 그 동창들을 말렸어요. 야야, 너희 그만들 좀 해. 그 나이 먹고 친구를 놀리면 되겠냐? 하여간 어릴 때랑 똑같다니까. 3살 버릇 진짜 80까지 가는구만. 하지만 그 녀석들은 제가 당황한 걸 보고 더 신이 났는지 급기야 아주 선을 넘는 말까지 내뱉더라고요. 전호 이 녀석이 국졸이니까 네 아들도 비슷한 수준인 거 아니야? 혹시 네 아들도 세대 가린 건 아니겠지? 설마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에이, 그거 모르지. 원래 애들은 부모 머리를 타고난다잖아. 아마 천호 이놈 아들도 똑같이 세대 가릴 거다. 전 제 아들 얘기까지 나오자 정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제 아들 직업이 뭔지 알고 있던 절친들도 다들 한마디씩 쏘아붙이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요. 그렇게 난장판이 되어가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 식당 홀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야 지각한 녀석들이라도 오나 싶어 바라봤더니 놀랍게도 그건 안녕하세요. 저 박천호 씨 아들 박명우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여긴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소라라고 합니다. 아버님께 말씀 많이 전해드렸어요. 저희가 갑자기 찾아와서 불청객은 아니겠죠? 제 아들과 예비 며느리였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양복까지 차려입고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서로 싸움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던 동창들도 제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라 갑자기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더라고요. 명우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너 완전 째까냈을 때 봤는데 이렇게 컸다고? 너 이 아저씨 기억은 나냐? 네, 그럼요. 다 기억하고 있죠. 여기 아저씨는 쌀가게 하셨던 아저씨고 옆에 아저씨는 동네에서 식료품 가게 하셨잖아요. 아저씨들이 이제 다 백발이셔도 얼굴들은 그대로신데요. 아들은 앞다투어 말을 거는 제 동창들에게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하나하나 대꾸를 하더군요. 전 제 아들이 얼마나 늠름하게 자랐는지 그때 한번 더 느꼈습니다. 맞아. 이야, 너 그걸 다 기억하는구나. 결혼한다더니 색시까지 데리고 인사를 왔어? 명우 이제 다 컸네, 다 컸어. 저 벌써 30 후반이에요, 아저씨. 아무리 그래도 직접 뵙고 청첩장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동창들에게 직접 청첩장을 건네주었고 동창들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아예 자리에 앉혀 본격적으로 호구조사를 하더군요. 그래 명우야, 넌 요즘 뭐 먹고 사냐? 네 아빠가 하도 입이 무거워서 도저히 말을 안 한다. 요즘 취업이 힘들어서 백수가 태반이라는데 설마 너도 놀고 있는 건 아니지? 네, 다행히 운이 좋아서 직장엔 다니고 있긴 해요. 아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니 동창 녀석들은 제 아들을 꽤 불쌍하게 생각했나 봐요. 괜찮아. 요즘 직업에 귀천이 어딨냐? 그래서 너 어디 다니는데? 어디 중소기업이야? 아니면 어디 공장 같은 데 다니나? 설마 네 아빠처럼 배 타는 거 아니지? 그거 아주 위험해.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절대 하지 마라. 아마 제가 국졸이라고 저희 아들도 변변찮은 일을 하고 있겠거니 했을 겁니다. 동창들은 그러면서 요즘 돈 되는 일이 뭐가 있다는 둥, 이제라도 공부를 더 하라는 둥, 제 아들에게 잔소리를 쏟아냈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아저씨들.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저희 명함인데 받아주세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그러면서 동창들에게 명함 한 장씩을 내밀었고 동창들은 명함을 보자마자 완전히 기절촉풍 직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과 며느리 직업이 조금은 특별했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저희가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뭐야, 이 명함 정말 네 거 맞아? 박천호 아들 박명우 직업이 판사라고? 예비 며느리 변호사고? 그 녀석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지 눈을 비비고 명함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한 방 먹은 얼굴로
입까지 아예 다물질 못하더라고요. 제 아들 직업을 이미 알고 있던 절친들은 이때다 싶어 그 동창 녀석들을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알지도 못하고 까불래? 너희 아까 천우한테 뭐라고 했어? 어디 판사님 변호사님 앞에서 다시 말해봐. 아니 그게 내가 믿기지가 않아서 그렇지. 어떻게 아들을 판사로 키우고 변호사 며느리 맞았대? 국조리 녀석이. 아저씨,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버지 학력이 어떠시든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비록 떨어져 계시지만 아버지가 제 등록금이나 생활비 물론이고 제 로스쿨 학비 또 변호사 시험 준비할 때 비용까지 모두 아버지가 책임져 주셨는데요. 아버지 덕분에 전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판사가 된 것도 다 저희 아버지 덕분이겠죠. 아들이 이렇게 당차게 말하자 동창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다 갑자기 축하한다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그래. 너희 아버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기어 이렇게 판사 아들 키워내는구나. 천호 너 정말 성공했어.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성공했어. 변호사 며느리 또 어떻고 장가까지 아주 잘 보내는구나. 다들 박수 쳐. 박수. 언제 자식 농사 이렇게 잘 지었대? 어디 내가 잘한 게 있겠냐?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잘난 탓이지. 그건 그렇고 윤식이 네 아들은 뭐하냐? 천호야, 묻지 마라. 윤식이 큰아들 지금 직장 짜리고 백수란다. 백수. 지금 아주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휜댄다. 절친 녀석 이렇게 얘기하자 아까까지 저보고 세대갈이라고 놀리던 윤식이 녀석 얼굴이 아주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조금 신이 나서 다른 동창 녀석에게도 물었어요. 윤식이 아들이 그렇게 됐어? 아휴, 어쩜 좋냐. 그럼 진철이 네 딸은 뭐하고? 큰딸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했잖아. 아, 우리 딸? 우리 딸 작은 식당에. 근데 뭐 요즘 자영업자들 수익이 다 뻔하지 뭐. 그냥 월세만 까먹고 있다. 진철이 녀석도 자식 얘기라며 입을 다물었고 시끌벅적하던 식당이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아, 진철이 아저씨네 따님 기억해요. 아마 저보다 누님이셨죠? 제가 그러면 언제 한번 식당 찾아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그럴래? 판사님 변호사님 오신다고 하면 우리 딸이 아주 좋아할 거다. 어색해진 분위기는 제 아들 녀석의 넉살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네요. 그 후로도 동창들은 절 흘끔 보며 야, 천호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아들을 뒀어? 비법이 뭐냐 대체? 하며 감탄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비법이 뭐 있겠냐? 너희들 반성이나 해라. 아까 나 국졸이라고 무시했지? 너희도 마음을 곱게 써야 자식들이 복 받는 거야. 나 참, 판사 아버지, 변호사 시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자, 술이나 한잔하자. 축하한다, 박천호. 전 그날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 직업도 직업이지만 이 예비가 곤란한 순간에 나타나 구해줄 만큼 멋진 어른이 되었다는 거니까요. 그동안 제 아들이 판사가 된 걸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은 건 조금 쑥스럽기도 했지만 그게 다 제 도움보단 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 걸 알아서였습니다. 아들은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로스쿨은 입학부터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전 잘 모르지만 무슨 입학시험도 몇 번이나 있는 것 같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요. 입학하고 나서도 공부해야 하는 양이 어마어마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입학할 로스쿨을 졸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아들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재판 연구원으로 한참을 일하다 30 후반의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고요. 둘이 처음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 왔을 때 얼마나 예뻐 보인 줄 아시나요? 아버지, 어머니, 소란제 대학교 후배예요. 저 변호사 시험 볼 때 옆에서 도움도 많이 주고 언제나 절 많이 응원해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
소라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오히려 저 변호사 준비할 때 제일 큰 도움을 준 게 바로 오빠예요. 오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너희 둘 다 똑똑한 녀석들이니 부부끼리 정답게 잘 살 거라고 믿는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본 사돈 어르신들도 아주 기품 있는 분들이셨고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들 며느리다 보니 제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분에 넘치게 좋은 녀석들인 게 티가 났죠. 제 아들은 동창회가 끝날 때까지 제 동창들을 친삼촌 모시듯이 잘 모셨어요. 그럼 저흰 아버지 모시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저씨도 혹시 저희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 명함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명우가 아주 성격까지 좋네. 그래, 고맙다. 네 아버지 잘 모시고 들어가고. 그렇게 다들 집에 가는 길에 저희 며느린 손수 준비한 전통주 선물을 동창들 손에 하나하나 다 들려보냈습니다. 포장도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명우가 제 아들이라는 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판사가 되기까지 고생도 많았을 텐데 한 번도 이혼하고 떠난 아빠를 원망하지도 않고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제 아들이긴 하지만 이쯤 되면 저희 아들 참 잘 키웠다고 말해도 되겠죠? 그로부터 얼마 뒤 모두의 축복 속에 제 아들 며느리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동창들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축하해 주었고요. 전 아내와 나란히 혼주석에 앉았죠. 그것도 처음엔 약간 망설였는데 아들 며느리가 어찌나 성화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 어머니랑 다시 합치실 때 됐어요. 제 결혼 끝나면 두 분 곧장 화해하시는 겁니다. 네? 아버지, 아유 어머니, 이렇게 며느리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사이 좋으신 거 다 아는데 왜 떨어져 지내세요? 하나뿐인 외아들 장가가고 적적해 하지 마시고 이젠 두 분이 좀 알콩달콩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쑥스럽게 무슨 그런 말을 한다니. 아내는 몹시 쑥스러워했지만 아들 결혼식을 가만 지켜보니 이제와 지난 일들의 화를 내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전 그래서 아들이 행진하는 걸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아내 손을 잡았죠. 무려 28년 만에 잡아보는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에구머니나, 이 사람이 왜 이래?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누가 보면 어때? 부부가 손잡는 게 이상해? 당신 손은 여전히 따뜻하구려. 저희 부부는 결국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고 1년 뒤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0에 가까웠죠. 비록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라도 아내와 행복한 황혼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의 재결합 소식을 듣고 가장 좋아한 건 당연히 아들 며느리였어요. 아들 내외는 아예 한술 더 떠서 이참에 결혼식까지 올리자고 성하였습니다. 땡! 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을 올려? 남들이 보면 욕해. 사돈 어르신들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그냥 우리 이렇게 조용히 살련다. 하여간 아버지도 진짜 무뚝뚝하세요. 아니 어머니 드레스도 못 입어보셨다면서요.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까 두 분은 그냥 저희 믿고 따라만 와주세요. 전 설마 애들이 진짜 결혼식을 준비하려나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믿고 맡겨놨더니 진짜로 지들 결혼식 하듯 식장, 드레스, 청첩장까지 준비해뒀더라고요. 아이고, 남사스럽게 이 나이 이걸 어떻게 해? 아유, 난 못한다. 왜요, 어머님? 어머님 날씬하셔서 드레스 입으시면 너무 예쁘실 것 같은데요. 저랑 드레스 투어 가요, 어머님. 그러더니 며느리는 아내를 데리고 드레스 투어까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민망스럽다 하더니 드레스를 입은 게 꽤 재밌었나 봐요. 저녁마다 저에게 드레스가 얼마나 예뻤는지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예쁘겠지. 누가 입은 드레스인데 안 예쁘겠어? 거적대기를 걸쳐도 예쁘지 아마.
어머,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연애 때도 안 하던 말을 다 하고. 당신도 결혼한다니까 좋은가 봐. 그래, 새신랑 되는 소감이 어떤데? 그때 아내의 물음에 답은 못했지만 저도 어느 때보다 떨리고 설렜습니다. 이 나이에도 떨림이 남아있더라고요. 여간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얼마 전에 동창들까지 불러놓고 작게 결혼식까지 올렸답니다. 이제야 드레스를 입은 아내를 보니 너무 고와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동창들은 새신랑 발바닥을 때리니 마니하며 놀리기 바빴고요. 아이고, 작년에 아들 결혼한다고 축의금 받아가더니만 이젠 본인 결혼한다고 또 축의금을 걷어가네. 박천호 아주 부자 돼서 잘 살아라. 그리고 밥 한번 거하게 쏘는 거 잊지 말고. 부끄럽다 친구들아. 내가 밥 진짜 크게 한번 살게. 아휴 참나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래도 역시 너희들밖에 없다. 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뒤늦은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 전 젊었을 적 아내에게 못해줬던 걸 다 해주고 싶어 무척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내와 살림을 합치자마자 저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처가 식구들을 찾아뵙는 거였습니다. 물론 아내와 제가 이혼한 이유기도 했지만 벌써 3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이젠 그 묵은 원한을 털어내야 할 차례였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묻질 못했는데 그래 장인 장모님은 어떻게 지내셔? 형님은 또 어떠시고? 사실 나도 당신이 힘들어할까 봐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우리 오빠 이미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젊었을 적에 사업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원한을 많이 사더니 정작 오빠가 아플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혼자 지내다 쓸쓸하게 갔대. 아버지도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다행히 엄마는 아직 건강히 계셔. 아휴, 내가 너무 늦었어. 그래도 살아생전 형님을 뵙고 이제 마음 편히 가져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장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니 다행이야. 얼른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전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로 장모님이 계시다는 요양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헤어질 때만 해도 정정하셨던 장모님이 벌써 90이 넘은 연세가 되셨더군요. 기운 없이 앉아 계시던 장모님은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달려나오셨습니다. 박서방 왔나? 이제야 왔어. 내가 미안하네. 내가 미안해. 그 긴 세월 동안 날 얼마나 원망했나 그래. 장모님, 30년 만에 사위 인사드립니다. 큰절 받으세요. 저 지난 원망은 다 잊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날 찾아줘서 정말 고맙네. 내가 자네한테 사죄하지 않고 어떻게 눈을 감나 했어. 전 아주 오랜만에 장모님을 힘껏 안아드렸습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원망이라곤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형님이 절 보고 계시다면 그곳에선 부디 남에게 미움받지 않고 잘 지내시길 바랄 뿐이네요. 이렇게 아들 며느리 덕분에 긴 세월을 돌아 다시 한 가족이 된 저희 가족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재혼하고 신혼여행으로 전국 일주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젊어서 못 해본 여행 실컷 하자는 의미였죠. 가끔 장모님이 컨디션이 좋으신 날엔 함께 모시고 온천 여행도 가고 공기 맑다는 곳으로 나들이도 다니고 있고요. 젊은 날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견뎌내야 하는 날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게만 느껴지네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이 두려워 움츠러들었을 텐데 이젠 오히려 누구보다 당당하게 지내고 있고요. 요즘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결국 남보다 빨리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나 곁에 남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게 전부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제 곁엔 그 모든 세월을 버텨준 아내가 있고 저를 화해하게 해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여전히 곁을 지켜주시는 장모님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그분들을 위해 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것만이 제 마지막 소망이겠네요. 앞으로도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껏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싶어 했던 남편을 아예 저 멀리 치워버린 30대 박보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지만 분명한 건 그 결정들의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 역시 가정이냐 성공이냐 하는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가정보다 돈을 쫓는 선택을 했고 지금 그 뒷감당은 남편이 홀로 짊어지고 있을 거예요. 가정을 버린 죄를 달게 받으면서요. 오늘 여러분께 대체 남편과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 비교적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선 도배 일을 하셨는데 두 분이 종일 같이 일하시면서도 큰 싸움 한 번 없는 인고 부부셨거든요. 엄마, 아빠랑 일터에서도 종일 같이 있고 집에 와서도 붙어 있으면 조금 지겹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싸우려고 주말 부부까지 한다던데요. 글쎄다, 나 네 아빠가 없으면 오히려 허전하던데. 결혼한 이후로 항상 같이 있는 게 더 익숙해서 그런가? 물론 가끔은 의견 다툼을 벌이기도 하시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전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좋아 보였어요. 가끔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함께 있는 게 당연한 부모님이 참 좋았습니다.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저번에 육회 먹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까 나한테 서운하다고 화까지 내더니 이제 와서 미안한 모양이네. 육회는 당신이 좋아하지. 근데 나도 당신한테 미안하니까 오늘은 애들 데리고 외식이나 가던가.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저도 2살 차이 친오빠랑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보통 남매들은 어릴 때야 친하지 나이를 먹으면 서로 소원해지기 쉽다는데 제 가족은 저희 남매가 성인이 되어서도 어릴 때만큼이나 자주 붙어 다녔죠. 그러다 보니 가끔 오해를 사기도 했고요. 야, 박보희, 너 좀 서운하다. 너 남자친구 있는 거 왜 말 안 했니? 지난 주말에 너 남자친구랑 시내에서 쇼핑하는 거 다 봤어 얘. 뭐? 야, 그거 우리 친오빠야. 남매 사이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너무 닭살이다 야. 진짜? 난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당연히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지. 생각해보니까 얼굴이 엄청 닮았던 것 같기도 하네. 미안해 보이야. 그런 오해를 받을 때마다 장난 섞인 짜증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매 사이가 좋아 보인다는 말처럼 들려 내심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매는 각자가 애인이 있을 때도 다 함께 밥을 먹고 잘 어울려 지냈어요. 저희 오빠는 특히 남자 보는 눈이 아주 매서웠거든요. 제가 20대 중반의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사귀고 얼마 정도 시간이 흘러 오빠와 저 남편까지 셋이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였는데 사람 좋아하고 아주 활달한 성격이었어요. 오빠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형님 형님 하며 부침성 있게 굴더라고요. 형님, 오늘 점심 식사만 하는 것도 참 아쉬운데 다음엔 술 한잔 하시죠. 제가 분위기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오빠도 잔뜩 신이 난 남편을 잘 맞춰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갔을 때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 친구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술에 빠져 살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사고 친다니까. 에이, 오빠, 아니야. 저 사람이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술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 그냥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분위기만 맞춰주는 정도야. 그런 거면 다행인데 그래도 잘 지켜보는 게 좋겠어. 전 그때만 해도 오빠의 오해를 얼른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이 술로 속을 썩이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약간 차분한 성격인 전 오히려 활발하고 사교적인 남편의 모습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정말 전적으로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보이야, 형님이 날 어떻게 보신 것 같아? 내가 말이 좀 많았나? 아니면 너무 부산스러웠나? 혹시 형님이 안 좋게 보셨으면 어떡하지? 내가 외동아들로 자라서 형님들 엄청 좋아하거든. 걱정하지 마. 우리 오빠도 재밌게 놀다 갔으니까. 당신 성격이 참 밝은 것 같다고 좋아했어. 진짜? 다행이다. 다음에 정말 형님이랑 술 한잔 해야겠어. 형님 주종이 어떻게 되시지? 맥주, 소주? 아니면 와인 마실까? 남편의 말처럼 남편은 외동으로 자란 탓에 동성 친구들이나 형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포도 농장을 크게 운영하셨는데 농장 일이 너무 바쁘셔서 어릴 적 남편의 친구는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포도밖에 없었대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좋은 친구가 생겨 매일 포도알만 새던 외로운 시절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절친은 정호라는 친구였는데 저도 연애 때부터 종종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둘은 학창 시절부터 친구여서 그런지 가끔은 저보다 훨씬 가까워 보였습니다. 보이야, 우리 결혼식 때 정호한테 축사해달라고 할까? 아니면 축가? 아니다. 그러면 눈물 나서 안 될 것 같아. 결혼식 때 신랑이 울면 좀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야. 당신한테 제일 소중한 친구인데 축사 부탁하면 좋을 것 같아. 당신 안 울게 내가 옆에서 허벅지 세게 꼬집어 줄게. 제가 정호 씨의 축사를 허락하자 남편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저흰 제가 27살, 남편이 30살이 되던 해 결혼식을 올렸어요. 또래보다 약간은 이른 결혼이라 오히려 더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내심 서운해하기도 하셨지만요. 엄만 우리 딸이 세상을 더 즐기고 결혼 전에 할 것도 다 끝내고 결혼하길 바랬는데 이 서방이 그렇게 좋다니 어쩌겠니. 이왕 이렇게 일찍 결혼한 거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 우리 딸. 물론 저희 시댁에선 외아들을 빨리 장가 보낸 걸 무척 기뻐하셨고요. 제 남편은 얼굴도 성격도 시부와 많이 닮았는데 두 사람 모두 화통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어요. 시부는 결혼을 준비할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당시 3억쯤 하던 아파트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5억쯤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하나뿐이 내 아들 결혼한다는데 집 한 채는 당연히 해줘야지. 이 정도면 신혼집으로 쓰기 나쁘지 않을 거다. 이 집을 미천 삼아서 너희들이 알콩달콩 잘 살아보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도 앞으로 며느리로서 아버님 어머니께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이렇게 화끈한 성격의 시부 덕분에 결혼 이후 가끔 포도농장에 나가 일손을 보태는 것마저도 참 재밌더라고요. 아버님, 포도 이렇게 따는 거 맞나요? 저 이만큼이나 땄어요. 아이고, 그렇게 따면 포도 알맹이 다 떨어진다. 그 포도는 우리 며느리 다 먹고 가거라. 시부는 농사일에 서툰 절 놀리시면서도 꼬박꼬박 일당이라며 흰 봉투에 용돈을 넣어주셨어요. 제가 일한 것보다 훨씬 두둑하게 일당을 쳐주셨죠. 저는 그 재미가 또 쏠쏠해 가끔 새참도 차려다 드리며 열심히 농장 일을 도왔답니다. 어머님, 제가 국수 삶아 왔어요. 새참 좀 드시고 하세요. 우리 며느리 덕에 올해 농사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네. 고맙다. 잘 먹을게. 그래도 다음부턴 괜히 부엌일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우리 며느린 와서 포도나 실컷 먹고 가면 된다. 딸이 없던 시댁에서 전 막내딸 노릇을 톡톡히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사이도 당연히 좋았고요.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저도 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만 지내다 보니 결혼 2년 차에 쌍둥이 아들들까지 낳은 거 있죠? 우리 며느리가 복덩인 건 알았지만 어떻게 아들 쌍둥이까지 안겨주냐? 장하다 장해. 쌍둥이는 2배가 아니라 4배, 8배는 힘들다고 하니 항상 몸조리 잘하고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알겠지? 시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손주들을 번쩍 안아 올리셨고 시모 역시 손주들 곁을 떠날 줄을 모르셨습니다. 시댁 식구 모두가 절 더욱 귀하게 여기며 복덩이 며느리라고 불러주었죠. 그때만 해도 제 앞날이 그저 꽃길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쌍둥이 아들들을 서로 돌봐주겠다고 성화였죠. 도준아, 도영아, 외삼촌한테 와봐. 삼촌이 장난감도 사왔는데 이거 갖고 싶지? 너네 애들한테 벌써 물량공세라면 어쩌니? 그러지 말고 외할머니한테 오세요. 이 할미가 밥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줬지? 엄마 오빤 쌍둥이들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갖은 유혹을 해댔지만 쌍둥이들은 금세 남편에게 기어가곤 했습니다. 확실히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몸으로 놀아주는 아빠를 좋아하더라고요. 와, 둘 다 아빠한테 왔네. 역시 아빠가 최고지? 장모님, 이러 어쩌죠? 애들이 아주 아빠 껌딱지들이라서요. 형님, 설마 서운해 하시는 거 아니죠? 서운해, 아주 서운해. 그래도 매제가 육아를 아주 잘하는 모양이야. 애들이 아빠한테만 가는 거 보면. 그거야 당연하죠. 저 회사가 있을 때 집사람 혼자 쌍둥이를 본다고 고생이 많은데 퇴근하고 나면 당연히 제가 전담해야죠. 그지 여보? 남편은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을 믿고 전 결혼 5년 차에 딸아이를 하나 더 낳게 되었죠. 맨날 우당탕탕 뛰어다니는 아들들만 보다가 상대적으로 얌전한 공주님이 태어나니 그런 경사가 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 저는 직장 생활과는 점점 멀어졌지만 종일 아이들 돌보느라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남편도 5 식구 생계를 책임지느라 더 바빠 보였고요. 그 무렵부터 언제나 제 편이시던 시모도 슬그머니 남편 걱정을 더 하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왜 이렇게 우니? 귀청 아주 떨어지겠구나.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너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강호 퇴근하고 오면 집안일 시키지 말고 푹 쉬게 냅둬라. 그래야 다음날 또 출근하지. 저는 그런 시모에게 저는 매일 퇴근도 없이 육아 중이에요 하는 말이 목구까지 차올랐지만 저도 남편이 고생하는 걸 알기에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 힘들까봐 힘든 도배일을 마치고도 저희 집에 들러 설거지 하나라도 거들어 주셨어요. 엄마, 이서방이 요즘 자꾸 술 먹고 들어온다. 나 혼자 애들 셋이나 돌보는 거 알면서 말이야. 맨날 회식이라고 하긴 하는데 꼭 그렇게 만취가 돼서 들어와야 돼? 이서방이 워낙 그런 자리를 좋아하잖니. 가끔은 너도 눈 감아주고 그래. 남자들 너무 억제면 오히려 튕겨나간다 너. 그때만 해도 저희 엄마마저 남편 편을 들곤 했습니다. 저도 엄마에게 불평하긴 했지만 남편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7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쌍둥이들과 막내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저도 그제야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자꾸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남편이 문제였어요. 당신 어제도 술 먹고 들어와서 거실에 뻗었더라. 내가 애들 어린이집 보내면서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애들도 아빠 왜 저러냐고 계속 물어봤어. 당신 진짜 회식 갔던 거 맞아? 그럼 뭐 내가 어디 가서 술을 먹냐? 조금만 늦어도 당신이 언제 들어오냐고 난린데 마음 편하게 술이나 먹겠어? 그리고 집에 잘 들어오면 됐지. 잔소리 좀 그만해. 어째 시간이 갈수록 남편에겐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술 얘기를 꺼내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결혼 초만 해도 그렇게나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역시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인가 봐요. 그렇게 위태위태한 시간을 보내던 중 기어이 남편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신 왜 출근 안 해? 지금 10시도 넘었어. 오늘 뭐 휴가라도 낸 거야? 자는데 왜 껴?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아니면 숙취 때문에 죽겠으니까
가서 콩나물국이라도 좀 끓여주든가. 어느 날 남편이 오후가 다 되도록 출근도 안 하고 이불만 푹 덮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휴가를 냈나 싶어 내버려뒀는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을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리 추궁해도 짜증만 내고 가버렸고 전 답답한 마음에 회사에 전화라도 해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뒤 시모에게 걸려온 전화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에이미야, 우리 강원 잘 위로해 줬니? 걔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렇게 잘 다니던 회사를 겨우 음주운전 한 번 했다고 자르고 말이야. 무슨 그런 회사가 다 있다니. 네?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애가 음주운전을 했다고요? 아니, 그보다 회사에서 잘렸다고요? 남편은 놀랍게도 상습 음주운전이 탄로가 났고 회사에서 그 일로 품위 위반으로 해고가 됐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어떻게 그런 거로 잘리기까지 하나 싶었는데 술 먹고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곤 했나 봐요. 남편은 저에게 걸리면 분명 잔소리를 들을 걸 아니까 고지서를 회사에까지 들고 갔던 모양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어요. 시모도 제 반응을 보고 당황하기 마찬가지였고요. 설마 너 몰랐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너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나 보다. 괜히 너 잔소리하지 말고 네가 이해 좀 해라. 걔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까지 먹었겠니. 강호 능력 있는 애니까 금방 이직할 거야.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알겠지? 시모는 남편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한 열흘 정도를 가만두고 봤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바로 회사로 출근을 하더라고요. 전과 다르게 기분도 몹시 좋아 보였고요. 저는 모른 척하며 슬쩍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출근 시간이 달라졌네? 보니까 가는 길도 달라진 것 같고 혹시 회사 옮겼어? 역시 당신 눈치는 백단이네. 나 사실 이직했어. 당신 신경 쓸 거 많은 거 아니까 말 안 했지. 이전 회사보다 사생활도 훨씬 존중하고 연봉도 괜찮아. 좀 더 다녀봐야 알겠지만 이직하길 잘한 것 같아. 그럼 나 출근한다. 애들아, 아빠 간다. 다녀오세요, 아빠. 남편이 비록 술독에 빠져 살았지만 그래도 할 건 하는가 보다 싶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실제 몇 달간은 이직한 회사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남편이 또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더군요. 아우, 술 냄새. 당신 왜 그렇게 술을 마셨어? 정신 좀 차려봐. 잘 거면 옷이라도 벗고 자. 여보, 보이야. 미안하다. 나 아무래도 또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보이야.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대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 그런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면 적응하기가 힘들었어? 속 시원하게 털어놔봐. 하지만 남편은 금세 골아 떨어졌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안타까워 다음날 해장국까지 끓여서 대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다 돼 겨우 일어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대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설마 당신 이직했다고 따돌리기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텃세라도 부려? 남편은 쩝쩝거리며 해장국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 편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글쎄, 내가 술 먹고 지각을 몇 번 했는데 그걸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다들 지각 한두 번씩은 하잖아. 그리고 여직원들이 나한테 술 냄새 난다고 대놓고 피하더라니까. 그게 직장 내 따돌림이지 뭐야. 뭐? 그럼 당신 술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야 지금? 전 제가 정성껏 끓인 해장국을 들이부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팔자 좋게 백수가 되었죠. 시모는 제가 남편을 잡아먹을까 봐 걱정이었는지
늘 잔소리하지 마라. 너라도 위로해주라고 하며 아주 사람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아마 이 상태가 계속됐다면 저는 스트레스로 미쳐버렸겠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대변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전에 몰랐는데 시부는 욱하는 성질이 있으셨는지 어느 날 남편의 실직을 아시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너 이놈! 다른 것도 아니고 술 때문에 회사에서 2번이나 잘려? 그걸 감춘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들 하나 있다고 오냐오냐 길렀더니 네가 아직 사람이 못 됐구나.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아버지,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저도 억울하다고요. 새아이의 아빠이자 곧 40이 되어가던 남편은 그날 시부에게 쥐잡듯이 혼쭐이 났습니다. 시부가 한번 욱하시니까 시모도 저도 무서워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 나이에 시부에게 맞곤 훌쩍훌쩍 울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이날의 일은 남편의 괜한 자격지심만 건드는 일이 되었어요. 이제 보니 남편은 시부의 욱하는 성격까지 그대로 닮았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애들 데리고 어린이집 방학 때 어디 놀러라도 갈까? 애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하는 것 같아. 옆집 보니까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서 일주일이나 놀고 왔다던데 우리도 어디 바닷가라도 가서.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거의 던지다시피 하며 거칠게 내려놓더라고요. 전 심장이 내려앉을 듯 깜짝 놀랐죠. 에이씨, 지금 옆집 남편이랑 나랑 비교하는 거야? 왜? 난 능력 없어서 그깟 해외여행 한번 못 간다고 욕이라도 했어? 옆집 남편이 좋으면 그 집 가서 살아.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도 가까운 바다라도 가서 놀고 오자는 말이었어. 당신 내 말 다 들어보지도 않고 왜 화부터 내? 지금 당신 눈빛이 딱 그래. 나 회사 잘린 이후부터 세상에 둘도 없는 한심한 놈 취급을 하잖아. 이놈의 집구석. 이러니까 내가 술을 안 먹고 배겨? 어쩌다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날엔 이렇게 눈까지 뒤집어가며 화를 냈고, 또 그렇지 않은 날엔 제법 얌전히 집에서 육아에 거들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저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선 오랜만에 정호라는 친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술 냄새가 확 퍼져서 전 순간 얼굴을 찌푸렸어요. 여보, 여기 내 친구 정호야. 당신도 오랜만에 보지? 정호가 우리 결혼식 때 축사도 해줬는데 말이야. 재수 씨 오랜만입니다. 강호랑 술 먹다 보니 편하게 집에서 마시자고 해서 이 밤중에 실례하게 됐네요. 이거 애들 간식이에요. 내일 애들 먹이세요. 남편의 친구는 저희 결혼 이후엔 연락이 뜸해져서 한동안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다시 연락이 됐는지 남편이 아주 싱글벙글하며 좋아하더군요. 둘이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밤새 구시렁구시렁하며 둘만의 비밀 얘기를 주고받더라고요. 전 알고 싶지도 않아 라면이나 끓여주고 방에 들어와 잤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아침부터 갑자기 서울에 간다며 양복까지 빼입더라고요. 그때 내가 얘기했나? 정호 녀석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한대. 그래서 한동안 연락이 안 됐던 거고, 나 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좋은 자리 소개해준대. 남편은 마치 선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처럼 꽃단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날마다 서울에 다녀온다며 아주 신이 나 있었어요. 처음엔 밤늦게 오더라도 당일치기로 다녀오더니 서울행이 잦아질수록 자꾸만 외박을 하더군요. 여보, 나 한 이틀 집에 못 내려갈 것 같아. 정호랑 회사 일이 너무 바쁘네. 애들 잘 부탁하고 난 일 끝나면 바로 내려갈게. 남편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바쁘다며 아예 서울에 눌러 앉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큰 사업을 하려나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점점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남편이 집에 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주머니도 뒤져봤는데 별달리 의심 갈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자꾸만 피어오르는 의심을 참지 못하고 새벽 2시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간엔 애들이 한창 자는 시간이기도 하고 저도 일찍 잠드는 편이라 웬만하면 전화할 걸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기습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야. 지금 어디야? 당신 설마 아직도 술 먹고 있어? 옆에 왜 그렇게 시끄러워? 여보세요? 아니, 당신이 이 시간에 웬 전화야? 원래 서로 이 시간에 잠들지 않아. 당신이 뭘 알겠냐? 여보, 서울 너무 좋다. 이 시간에 마음껏 술 먹고 참 좋아. 좋은 게 어디 그것뿐이겠어? 집에 가봐야 헐렁한 티셔츠에 애들 밥풀이나 잔뜩 묻힌 당신만 보다가 몸매 좋고 예쁜 아가씨들이랑 술까지 먹으니 여기가 아주 천국이야, 천국. 거기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막말을 뚫고 들리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남편과 저의 통화가 길어지자 옆에서 어떤 간드러진 목소리가 남편을 찾더라고요. 오빠, 누구랑 통화해? 빨리 와서 나 술 따라줘야지. 전화 그만하고 같이 놀자. 어? 그래, 가야지, 가야지. 오늘은 이 오빠가 쏜다. 남편은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술이 떡이 된 채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 일과로 간다는 사람이 밤마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던 겁니다. 전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엄마 눈밑이 까매요. 엄마 졸려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어서 어린이집 가야지. 오늘은 엄마가 저녁에 데리러 갈 거야. 그때까지 둘이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저는 남편이 집에 내려올 거란 예감이 들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부탁하고 남편만 기다리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가 되자 남편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남편은 전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유, 피곤해라. 이번 미팅은 너무 타이트했어. 여보, 나 이번에 가면 한 열흘은 있다 올 것 같으니까 열흘치 옷 좀 싸줘. 맨날 입는 티쪼가리 말고 좀 제대로 된 옷 좀 싸줘라. 저는 너무 화가 나 남편 얼굴에 진가방을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꽥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저도 그땐 이성을 잃어버렸죠. 너 서울에서 대체 뭐하고 왔니? 밤마다 아가씨들 끼고 술 처먹었어? 너 그거 바람이고 외도야.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이혼 사유? 말 나온 김에 잘 됐다. 나도 당신한테 할 말 많아. 지금 당신 꼴 좀 봐. 내가 나날이 주름살 뱃살만 늘어가는 마누라 보러 집에 붙어있고 싶겠냐?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굴며 대뜸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경악스러운 태도에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그냥 이혼하자. 너랑 나랑 왜 이러고 사냐? 나 서울에 자리도 잡을 것 같고 나도 이제 새 인생 살아보려고. 애들은 당신이 키워도 좋아. 당신한테 애들 빼고 뭐가 있겠어? 뭐 이혼? 난 뭐 너랑 사는 게 좋아서 이날 이때까지 산 줄 아니? 다 애들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 역할을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니? 당신 대체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어디 이유나 들어보자. 저와 남편은 그날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술 기세로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유랍시고 내뱉은 말을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네요. 이런 말까진 안 하고 싶었는데 네가 자초한 거야. 나 서울에서 취업에 성공했어. 이때까지 월급이라고 받아봐야 겨우 300, 350 그 정도였는데 서울에서 월급도 700이나 준대더라. 그 정도 월급 받으면 나도 서울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거든. 이러고 구질구질하게 살 게 아니라. 그리고 나 어머니한테도 벌써 말씀드렸어. 어머니도 내 얘기 들으시고 얼른 이혼하라고 하시더라. 서울에 다녀왔더니 내 얼굴이 다 핀 것 같대. 내가 생각해도 난 서울물이 맞는 것 같더라고. 네가 아주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었구나. 아직 월급도 한 달 안 받아보고 그런 결정을 한다고? 너 정말 나중에 후회 안 하겠니?
저는 남편을 붙잡고 싶었다기보단 성급한 결정이 너무나 우스워 남편에게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아주 자신감에 가득 차서 대답하더라고요. 후회를 왜 해? 아니, 서울살이 힘들다고 하더니 그것도 아니던데. 좀 복잡해서 그렇지. 밤거리가 얼마나 화려한 줄 알아? 전국에 예쁜 여자들은 서울에 다 있는 것 같고 당신하고 게임도 안 되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나 이젠 출세할 거고 당신 같은 여잔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술집 아가씨들과 몇 번 놀더니 새로운 여자 욕심까지 난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애들 아빠인데 할 역할은 해야지. 나도 양심은 있으니까. 내가 양육비 대신 이 집 당신한테 줄게. 이거 한 몇 억 하나? 집에서 애 낳아보던 당신한테 이 정도 재산 분할이면 엄청난 거야. 재산 분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재산이 있어야 분할을 하지. 우리한테 남은 게 이 집밖에 더 있니? 그러니까 이 집이라도 챙기라고. 이 아파트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잖아.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생각 바꾸기 전에. 난 당장 짐 싸서 서울 갈 거니까 이혼 서류 쓸 준비나 해. 그동안 한심한 백수 남편 수발드느라 고생 많았다. 그건 나도 인정. 우리 애들 잘 부탁하고 아무리 애들 일이라도 웬만하면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설마 구질구질하게 나한테 매달릴 건 아니지? 남편은 그렇게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진짜로 며칠 뒤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저는 그 며칠 동안 지옥을 맛보았어요. 애들 앞에서 차마 울지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이를 꽉 깨물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아이를 셋이나 낳은 건 남편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외아들로 자라 외롭다는 남편에게 다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쓰라린 배신으로 돌아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만요. 제 마음이 아무리 이런들 이혼은 이제 불가피한 일인 것 같고 저도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전 우선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오래전 이혼을 했었는데 먼저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반색하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야, 너 진짜 땡 잡은 거야. 남편이 집을 네 명의로 바꿔주고 이혼하겠다는 거지? 내 남편 좀 봐. 지금 몇 년째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내주고 있잖아. 재산 분할해봐야 얼마 받지도 못할 거 집으로 받으면 완전 땡큐지. 나처럼 소송하느라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준다고 할 때 얼른 받아. 네 남편 갑자기 마음 바꿔서 딴소리 하기 전에 얼른 구슬려서 서울부터 올려보내.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럼 원래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야, 남. 네가 챙길 거부터 얼른 챙겨. 친구의 조언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전 그 다음부터 방법을 완전히 바꿔 남편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같이 좋은 사람을 내가 못 알아본 것 같아. 당신은 능력도 있고 서울에 자리도 잡았으니까 앞으로 나보다 예쁘고 잘난 여자들이 얼마나 줄을 서겠어. 당신 인생은 꽃길일 텐데 앞으로 내 인생은 가시밭길이야. 참나, 이제 와서 뭘 그런 소리를 해. 당신도 애들 잘 키워서 나중에 효도 받을 생각이나 해.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당신 말처럼 난 꽃길 걷느라 바쁘니까. 수화기 너머로도 남편이 신나게 느껴져 저는 이가 부득부득 갈렸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아파트를 넘기고 서울로 갔고 저희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어요. 아무리 아파트가 있다지만 앞으로 아이 셋을 기르며 먹고 살 일이 깜깜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처지를 몹시 속상해 하셨죠. 오빠도 그럴 줄 알았다며 난리였고요. 내가 뭐라고 했어? 그놈은 딱 술로 사고칠 관상이라니까. 아휴, 이제 와서 이 말이 뭐가 필요하겠냐. 차라리 잘 됐어. 이제라도 깨끗하게 갈라선 게 다행이야. 우리 딸 한번 안아보자. 아휴, 그래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을꼬. 너한테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아마 친정 식구들과 제 아이들이 없었다면 전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전 가족들 덕분에 겨우 정신을 붙잡고 힘을 냈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다 보니 속이 뻥 뚫리는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난 그날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받을 때까지 몇 통이고 이어지길래 결국 핸드폰을 들었죠. 어머님이 무슨 일로 전화하세요? 저흰 더 이상 연락할 일 없는 거로 아는데요. 나도 전화 걸고 싶지 않았다. 근데 너 혹시 강호 이 녀석 어디 있는 줄 알고 있니? 그 사람을 왜 저한테 찾으세요? 뭐 서울 가 있겠죠. 서울? 아휴, 그 녀석이 서울에 취업됐다고 신나서 올라가더니 알고 보니 완전히 확정도 아니었던 모양이야. 몇 달을 출근을 하니 많이 속썩이더니만 이제 연락까지 안 된다. 당장이라도 월급이 들어올 것처럼 잘난 척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취업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나 봐요. 그 사람 친구 정호 씨가 주선한 자리라면서요. 그러면 뭔가 연락이 있겠죠. 그 정호라는 놈 완전 사기꾼이야. 아휴, 말도 마라. 우리 아들 애간장을 다 녹이더니만 돈 만들고 튀어버렸어. 몇 달을 기다려라 하면서 우리 강호 속을 얼마나 태운 줄 알아? 전 그만 웃음이 터질 것 같아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네요. 남편이 그렇게나 믿고 따르던 정호라는 친구가 접대 명목으로 남편 눈만 높여둔 모양이에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이 그런 화려한 세상을 맛봤으니 얼마나 혹했겠어요? 그러다 남편에게 돈까지 빌려 잠적을 했답니다. 아니, 그러면 정호 씨가 그 사람 뒤통수를 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요.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하고 이혼하면서도 느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시댁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그래, 네 시아버지가 행여나 사기당한 거 알까봐 둘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집에 숨어 있었던 줄 아니? 강호가 그러다 네 시아버지한테 크게 혼나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얘. 아이고, 이걸 어쩐대요? 시아버님 성격에 남편 아주 작살나겠는데요. 어디 또 숨었나 잘 찾아보세요. 전 그러고 아주 통쾌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이 이혼하고 나서 제일 크게 웃던 날이었네요. 그렇게 또 2주쯤 흘렀을까요? 어느 이른 오후에 누군가 저희 집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전 누군가 싶어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다가 너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처음엔 웬 노숙자가 저희 집을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수염은 길고 머리는 떡져서 거짓골이 따로 없었거든요.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나 너무 배고프고 추워. 그런데 그건 놀랍게도 제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는 무슨 여보야? 난 무슨 노숙자인 줄 알았네.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얼른 가. 여긴 왜 왔어? 우리 다시는 안 보기로 했잖아. 여보, 나 갈 데가 없어. 본가에 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돈도 하나도 없어.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 줄 알아?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인터폰을 얼른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현관문을 발로 차더라고요. 아무리 저 지경이 돼도 그 성격은 어디 안 가나 봐요. 그래서 전 다시 인터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 진짜. 알겠어. 그러면 내가 놀이터로 나갈 테니까 거기서 좀 기다려. 알았어. 고마워. 나 밤새서라도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잠시 후 전 큰 결심을 하고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저만 기다리던 남편은 제가 나오니까 제 앞에 무릎을 또 꿇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빌게. 나 사실 사기당했어. 정호 그 자식이 사기꾼이었다고. 정호가 자기가 잘 아는 형님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날 무조건 꽂아준다고 했거든. 그러면서 접대를 해야 한다고. 내가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던 현금마저 다 들고 가버렸어. 걔랑 나랑 안 지가 20년도 넘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자식 어디로 튀었는지 찾을 수도 없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가더니 겨우 이 꼴로 나타나니? 그러게 내가 너 천벌 받는다고 했지? 가족을 버리고 성공을 쫓더니 그 대가를 아주 톡톡히 받는구나. 월급을 700씩이나 주는 회사가 대체 널 뭘 믿고 취업을 시키겠니? 넌 음주운전 상습범에다 술주정뱅인데 안 그래? 요즘 취업 사기가 그렇게 많다더니 당신이 딱 그 짝이 났네. 남편은 급기야 제 바지단을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이 닿자마자 그 손을 발로 뻥 차버렸어요. 여보,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 우리 아버지 알면 뼈도 못 추려. 우리 아버지 성격 잘 알잖아. 왜? 어머님한테 좀 막아달라고 해봐. 그렇게나 사랑하는 외아들인데 설마 맞아주게 두시겠어? 당신 설마 어머님한테도 돈 뜯어갔니? 그러면 어머님도 할 말이 없긴 하시겠네. 여보,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해? 내 얼굴 좀 보고 말해. 어? 남편이 자꾸 절 붙들려고 하자 전 그때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여기 아저씨가 아줌마를 괴롭히는데 좀 도와줄래? 여기서 가장 정의로운 친구가 누구지? 저요. 제가 도울게요. 아이들은 그러자 어디 있었는지 우르르 몰려나와 남편에게 놀이터 모래를 뿌리고 손에 쥔 플라스틱 장난감과 나뭇가지로 때리며 달려들더라고요. 순식간에 꼬마 경찰관들이 된 거죠. 저도 쌍둥이 남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떻게 그 또래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허둥지둥하며 아이들에게 둘러싸였고 그러다 경비 아저씨가 달려오시는 바람에 황급하게 도망쳤습니다. 그게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꼴 좋다 이강호. 넌 평생 너의 선택을 후회하고 살게 될 거다. 전 그리고 정의로운 꼬마 녀석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사주며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갈 곳이 정말 없었는지 시댁으로 돌아갔고 시부에게 얼마나 혼이 났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시모는 날마다 울면서 남편이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제게 하소연을 했는데 저도 듣다 보니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몇 번 전화를 받아줬네요. 아이고, 난 그날 우리 아들 초상 치르는 줄 알았다. 그 고약한 양반이 푼돈 조금 챙겨주고 그 좋다는 서울 가서 살람 아이 내쫓아낸 거 있지? 그러게 네가 받아줬으면 이런 꼴도 안 당했을 텐데. 어머님 말씀은 그 사람 결국 시댁에서도 쫓겨났다는 거죠?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이제 다 들었네요. 이제 더 이상 제게 전화해 사소연하지 마세요. 그 사람 그렇게 된 게 어디 제 탓인가요? 저보다 친구를 더 믿은 탓이죠. 그렇게 예뻐하던 외아들도 맨날 사고만 치니 시댁에서도 두 손 두 발 다 들은 모양입니다. 남편이 정말로 제 무덤을 제 손으로 판 거죠. 그 덕분에 전 몇 억짜리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요. 제 분수를 모르고 허황된 꿈만 쫓다 보니 그런 꼴을 당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분수를 알아라 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가 봐요.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난 남편이 지금은 연락도 안 오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은 술만 먹으면 자책을 하며 전화를 해댔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다 술 때문이야. 내가 술만 안 먹었어도. 너 그 소리 하면서도 또 술 먹고 있지? 넌 사람 되려면 한참 멀었다. 앞으로 또 한 번 전화하면 나도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저는 그 말의 끝으로 전 남편과 전 시모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번호를 차단했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긴 했지만 지금은 소식이 영 없네요. 전 또 남편이 찾아올까봐 그로부터 1년 뒤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집값은 처음 결혼하기 전인 10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저는 그 돈으로 친정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얻었답니다. 차라리 엄마 아빠 집에 들어와 살지 왜 또 집을 얻었어? 엄마, 지금 우리 쌍둥이들 거의 날아다녀요. 얼마나 야단 법석인 줄 알아요? 두 분 일하고 들어오셔도 제대로 쉬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도 친정집이랑 아주 가까운 데로 잡았으니까 괜찮아요.
애들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 쌍둥이 아들들과 막내딸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여전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요. 다 저희 가족들이 절 살펴주시고 위로해줘서겠죠. 얘들아, 삼촌이 사온 장난감 좀 볼래? 요즘에 이런 거 유행이지? 이것 봐. 이렇게 누르면 변신도 돼. 신기하지? 에이, 삼촌,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변신 로봇을 가지고 놀아요. 저희 요즘 공부하느라 바빠요. 벌써? 야, 너희 나이 때 한참 뛰어놀아야 돼. 그러지 말고 삼촌이랑 나가서 축구하자. 우리 공주님은 삼촌 조금만 기다려줘. 오빠들하고 축구하고 아이스크림 사올 테니까. 가끔은 저희 오빠가 애들 삼촌 역할 하느라 제일 바쁜 것 같네요. 아빠도 없이 삼남매를 어떻게 키우나 했는데 저희 오빠가 이렇게나 살뜰히 챙겨주니 제 걱정을 한시름 놨습니다. 저도 새 직장을 구해 돈을 벌고 있고 요즘은 슬슬 저만의 취미도 찾아가고 있네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엄마인 제가 행복하고 제가 웃어야 우리 애들도 함께 행복하게 웃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엄마로서 씩씩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결혼 생활은 행복했던 순간보다 눈물 지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땐 애 때문에 산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되어보니 당장 제 행복보단 아이들에게 무엇이 나은지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누구보다도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날들마저 참고 지냈어요. 이혼이란 현실 앞에 제가 과연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했던 날도 많았고요. 하지만 친정 식구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제 삶을 붙들어 주더라고요. 그 덕에 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 삶의 한마디를 정리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고르라면 주저없이 7.8기를 고를 것 같습니다. 7.8기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제 인생이 예기치 못한 파도와 시련에 부딪혔지만 그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끝내 버티며 8번, 10번 일어나 보려고요. 쓰러질 듯 위태로워도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웃으며 하루를 살아낸 그 과정이야말로 7.8기 그 자체 아닐까요? 앞으로도 전 대한민국의 한 엄마로서 또 새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제 삶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씩씩하게 걸어갈 겁니다. 더는 과거의 상처와 시련에 붙잡혀 있지 않고 오늘의 나를 지키고 내일의 희망을 키워가면서요. 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 늘 함께 울고 웃어주는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 크게 화이팅하고 외쳐봅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나 화이팅 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